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립선암 및 1차 치료 옵션 소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전립선암 지원 진료 프로그램에 관한 배경 정보를 일부 드리고자 합니다. PCSC 프로그램은 2013년 1월에 개설됐고 주된 자금원은 자선 기부금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정부와 비정부 단체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PCSC 프로그램은 전립선암에 관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8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개 모듈 중 첫 번째인 전립선암 및 1차 치료 옵션 소개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뒷부분에서 다른 모듈에 관해 그리고 이 내용들이 치료 도중과 치료 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다음 주제들을 다룹니다. 먼저 전립선의 해부학적 구조와 전립선암, 그 다음에 BC주에서 전립선암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 옵션을 살펴봅니다. 끝으로 PCSC 프로그램과 다양한 모듈의 개요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에 관해 말씀드리지요. 전립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립선은 정말 골반에 꽤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방광과 요도 사이에 있지요. 사실 요도가 실제로 전립선 사이를 지납니다. 치골 바로 아래, 직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전립선암 하면 우리는 남자들이 평생 9명 중 1명이 걸리는 매우 흔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에서 서서히 자라는 질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이 아직 전립선에 있을 때 발견돼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그럼 전립선암의 일부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나이와 노화가 위험 요인임을 우린합니다. 인종 중에 흑인 환자가 아시아인 환자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큽니다. 가족력도 요인이지요. 전립선암 선별 검사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 또는 PSA를 사용합니다. PSA는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정상 효소지요. 보통 이 효소는 생식 능력에 중요한 정액을 액화시키는데 전립선에 있는 모든 남성의 혈액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의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암 표지자로 사용되지요.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요? DRE라고도 하는 직장 손가락 검사를 병행해 사용합니다. DRE는 전립선에 멍울이나 혹이 있는지 검사하는데 PSA와 DRE를 둘 다 사용해 전립선암을 선별합니다. 하지만 PSA 수치를 높이는 다른 질환이 있는데 여기에는 염증, 외상, 그냥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가 해당하지요. 따라서 PSA를 선별 도구로 사용하지만 이 영역에선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 치료를 받으면 암이 PSA가 잔존 전립선 암 추적에 아주 좋은 표지자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선별 검사와 비교할 때 전립선암 진단과 치료 후에 암을 추적하는 PSA 검사는 아주 신뢰할 만합니다. 실제로 수술 후엔 PS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후엔 PSA가 검출되지 않거나 낮게 유지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PSA와 기타 도구로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옵션이 무엇인지 평가합니다. T병기로는 종양의 크기와 범위를 살펴봅니다. 글리슨 그룹은 생검 후 현미경으로 보며 병리학적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PSA 수치는 10보다 크면 위험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리고 카프라 점수는 이 정보의 나이, 생검 시 채취한 코어의 수나 검체의 수를 더해 치료 후 재발 위험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더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이 종양이나 T병기로 질병의 범위를 평가합니다. 직장검사나 수술, 즉 전립선 요도 경류 절제술을 할 때 실제로 질병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암이 전립선 한쪽의 작은 결절에 불과하면 T2A 유형의 질병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암이 정낭으로 퍼져서 이것이 직장검사 때 만져지면 훨씬 더 광범위한 병이고 T3B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슬라이드 11. 아주 중요한 특징은 병리 의사가 생검 검체를 현미경으로 볼 때의 모습입니다.
병리 의사는 조직을 살펴보며 분화된 모습을 봅니다. 조직이 분화돼 있고 전립선처럼 보이면 글리슨 점수 또는 글리슨 등급 1로 여깁니다. 반면에 분화가 잘 안 돼 있고 꽤 암처럼 보이고 슬라이드에 붉은 양상을 띠면 매우 심각하거나 공격적인 암이며 글리슨 점수 5입니다. 병리 의사는 이를 보고 생검 검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암의 패턴과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암의 패턴을 포함해 글리슨 등급 소견을 냅니다. 그리고 글리슨 등급을 매기는데 가장 많은 패턴의 3, 두 번째로 많은 것의 4, 그러면 글리슨 점수 3 플러스 4 질병이 됩니다. 글리슨 점수 실제 합계는 7이 되고요. 이 점수는 암의 공격성을 판별하고 치료 옵션을 더 잘 안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글리슨 3 플러스 3 또는 그룹 1인 환자는 근치 전립선 절제술 후 전립선 암이 있는 채 오래 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룹 5 또는 글리슨 9나 10인 환자는 불행히도 생존 가능성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전립선에 국한한 암이면 여전히 더 좋습니다. 생검 또는 병리 보고서에 있는 기타 정보는 채취한 코어의 수 또는 전립선에서 채취한 검체의 수입니다. 분명 전립선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요. 대다수 환자는 8이나 9개 코어를 채취합니다. 병리 의사는 이 수의 양성인 수도 포함합니다. 각 검체의 비율, 암의 양, 양성 코어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암 가까이에서 신경 보존 수술을 할 최고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전립선 암의 위험과 치료 후 재발 위험을 판단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최적 치료 옵션 상당에 우리가 활용하는 위험 그룹입니다. 위험도는 매우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으로 분류되죠. 이것은 T범주, 글리슨 등급, PSA, 그리고 PSA 밀도라고 하는 기타 특징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매우 낮거나 낮은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치료의 주된 메커니즘은 적극적 감시입니다. 일부 환자가 전립선 절제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이는 다른 옵션입니다. 중간 위험도 환자는 다음 10년 사이에 이 암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 치료를 제한하는데 전립선 절제술이나 방사선 치료이고 드물게는 적극적 감시도 해당하죠. 고위험 환자는 때로 방사선 치료나 전립선 절제술뿐 아니라 안드로게 바탈요법이라고 하는 치료도 받습니다. 이것은 주사요법인데 체내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 암세포를 굶겨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위험도가 매우 높은 환자에게는 자주 ADT를 권하는데 때로는 절제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합니다. 하지만 완치 옵션이 아니므로 반드시 선호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대신 전립선암 세포를 억제합니다. 대다수 남성은 전립선암이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을 때 진단을 받습니다. 즉, 암이 전립선 밖으로 퍼졌다는 증거가 없으면 국소암으로 간주하지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암이 전립선 안에만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고 완치할 수 있고 대부분 남성에게서 최적 치료 옵션을 결정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소 전립선 암의 몇 가지 치료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 감시와 전립선 절제술을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자세히 말씀드리지요. 적극적 감시란 무엇일까요? 적극적 감시란 전립선 암을 진단받았는데 심각성이 낮거나 매우 낮아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암이 전이돼 사망할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시 중인 환자는 3에서 6개월마다 직장검사와 PSA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검을 12에서 18개월 안에 반복하고 그 후에는 감시하는 일부 특징에 따라 간헐적으로 생검을 하지요. 이 스펙트럼에서 전립선 평가의 MRI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2에서 18개월 시점에 MRI 스캔을 해서 우려 부위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 표적 생검으로 그런 부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립선 MRI의 예입니다. 정상 전립선은 전체적으로 균질하거나 전체가 매우 비슷해 보이지요. 하지만 비정상 슬라이드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전립선 외부의 이상 또는 전립선 안처럼 보이는 부위가 확장된 것이 보이지요. MRI는 암의 성장을 모니터링하고 우려 부위를 식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암을 직접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MRI 후에 생검을 해야 존재하는 암의 공격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요. 적극적 감시 중인 남성의 약 10%는 결국 치료가 필요한데요. 보통 그 이유는 특정 기준의 변화가 생겨서 예를 들면 PSA 수치가 대폭 상승했다거나 새로운 결절이 발견되거나 확대되는 등 전립선 검사 결과에 변화가 생겨서이지요. 게다가 생검 결과 글리슨 점수가 3+3에서 3+4로 상승하거나 암의 용적이 파이레스 4 또는 5 변변같이 더 커지면 적극적 감시에서 치료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전립선 제거나 방사선 치료 같은 확정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요. 이는 적극적 감시를 중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이제 국소 전립선 암에 대한 전립선 절제술을 간략히 말씀드리지요. 전립선 절제술의 수술 옵션에는 개복, 로봇, 복강경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술법에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4~5시간 사이입니다. 이 모든 수술에서 전립선 신경의 발기와 대소변 자제 기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가능하면 살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종양이 너무 크면 신경을 살리기보다는 차라리 암을 제거합니다. 로봇 수술이 개복 근치 전립선 절제술보다 생존율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둘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환자가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BC주에서는 복강경 수술이 시행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기에 로봇이 주 전역에 점점 더 많이 도입되고 있어 앞으로는 수술 옵션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수술 절개 부위를 살펴보면 개복 수술법에서는 절개 부위가 배꼽 아래, 치골 위 지점의 아래쪽 전중앙에 아마 약 7에서 12cm 길이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반면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로봇팔이 들어갈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개 부위는 훨씬 더 작지만 복부 전체에 여러 개가 있지요. 전립선을 제거할 때는 수술로 전립선을 제거하고 방광을 요도에 다시 봉합합니다. 그러면 입원 기간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이지요.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불편감이 있어 대개 타이레놀과 에드빌로 통증을 다스려야 하는데 가끔 하이드로모르폰 같은 마약성 진통제도 필요합니다. 방광을 요도에 봉합할 때 카테터를 남겨도 치유를 촉진합니다. 배액 주입머니처럼 생긴 이 카테터에는 도관이 방광 안에 머물게 하는 풍선이 있는데 카테터는 1~2주 동안 차고 있다 제거합니다. 또한 회복 기간은 보통 3에서 6주를 권하며 이 기간에는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걷기가 중요한데 수술 후 걸어 다녀야 장이 움직이고 배변을 촉진해서 통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같은 수술법은 모든 환자들이 잘 견딜 만한 것으로 압니다. 회복 기간은 대부분 경우 4에서 8주이지요. 수술과 동시에 림프절을 채취해 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는지 확인하고 병리 의사가 모든 림프절과 전립선 전체를 자세히 관찰하면 암의 공격성과 재발 위험을 더 잘 판단합니다. 전립선을 제거하면 단기적으로 심리적 이점뿐 아니라 장기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전립선 제거 후 다른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방사선 치료를 호르몬 요법과 병행하거나 당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수술할 때 절제 부위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립선 암이 남아 있었거나 암이 정낭이나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이지요. 방사선 치료보다 절제술이 더 나은 한 가지 이점은 전립선 비대증 또는 양성 전립선 비대라고도 하는 증상과 일치하는 증상이 이미 있는 환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소변 볼 때 어려움이 있거나 밤에 자주 일어나서 귀찮은 환자라면 아마 절제술이 방사선보다 더 나은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두 치료법 모두에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어떤 진료를 진행할지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전립선 절제술의 경우 밴쿠버 종합병원에 다빈치 수술 시스템이 있고 새로운 시스템들이 주 전역에 도입되면서 로봇 전립선 절제술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외과에는 입체 영상을 보며 콘솔에서 기구로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작은 로봇손이 조직면을 절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각화 기능이 뛰어나지요. 개복 수술과 비교하면 입원 기간이 약간 더 짧습니다. 하지만 개복 수술도 입원 기간이 꽤 짧지요. 배뇨 조절이나 자제력이 더 빨리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장기적인 결과는 동등합니다. 개복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매우 드물고 방광목 오그라든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드물지요. 특히 로봇 수술은 개복 수술보다 위험이 더 낮습니다. 방광목 오그라듦은 요도를 방광에 봉합할 때 생기는 흉터 조직입니다. 이는 극히 적은 수의 남성에게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수술을 해야 이 흉터 조직이 열립니다. 그러면 수술의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발기장애는 대부분 남성에게 분명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발기장애는 수술 전 나이와 기능 수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발기되는 젊은 남성일수록 발기장애에서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발기장애의 영향은 수술 직후에 아주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신경보존술을 받으면 시알리스를 매일 복용하는 것이 발기 기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수술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 내지 부작용은 요실금입니다. 대부분 남성은 수술 직후 요실금을 경험합니다. 카테터를 빼면 패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긴 해도 우리가 알기에 수술 전과 수술 후에 특히 이 분야의 교육을 받은 골반바닥 물리치료사의 지도로 케겔 운동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요실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활동, 움직임, 기침을 하면 요실금이 있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남성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실금이 상당히 번거로운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다른 수술을 할 수 있지요. 수술의 다른 드문 부작용으로는 출혈에 따른 수혈의 필요성과 방광문 흉터 형성 또는 방광문 오그라듦이 있는데 이 경우 또 다른 수술을 해야 배뇨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수술 중 직장이 손상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청난 손상이 됩니다. 이제 전립선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본질적으로 방사선은 암세포의 DNA를 방해하고 DNA 손상이 발생하면 암세포는 분열을 시도하지요. 그렇게 되면 암세포는 결국 죽습니다. 암세포의 문제는 정상세포만큼 잘 복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방사선 치료 사이사이에 복구될 수 있지만 암세포는 그게 안 됩니다. 방사선 치료 방법은 다양한데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와 근접 치료라고 하는 내부 방사선 치료가 있고 정의 체부 방사선 치료 또는 SBRT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도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히 말씀드리지요. 먼저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인데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선형가속기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X선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환자가 테이블 위에 있고 큰 기계가 환자 주위를 돌며 각 각도에서 X선이 조사되지요. 이 치료를 받으려면 CT 스캔을 해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방사선 종양 전문의가 주도합니다. 아래쪽 이미지는 CT 스캔을 사용해 각 개인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예입니다. 기술적으로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은 쉬고 개인별 전립선암 상황에 따라 20에서 40회 사이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치료 도중과 직후에 발생하는 초기 부작용과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발생하는 후기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는 되게 잘 견디지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방광과 장에 지장을 줄 수 있지요. 자극적 증상이 나타나 방광을 비우기가 어렵거나 소변이 급하게 마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자극으로 변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외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누적돼 약 1, 2주 동안 지속되다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치료 후 처음 6개월 안에 발기 기능이 저하된 다음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발기 기능이 나이에 따라 저하될 수 있지요. 방사선의 장기적인 영향이나 후기 영향과 관련해서는 배변과 배뇨 습관에 망선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약 10에서 20%의 남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광이나 직장에 출혈을 일으키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드뭅니다. 또한 대소변 지림이나 실금 가능성도 방사선 치료에서는 꽤 드뭅니다. 근접 치료로 넘어가서 본질적으로 단순히 내부 방사선 치료를 의미하는 근접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예는 알갱이를 전립선에 삽입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선이 서서히 방출됩니다. 시술 방법은 발을 등자에 올려놓은 자세로 초음파 시술을 하는 겁니다. 초음파 봉을 직장에 삽입해 전립선의 상세한 이미지를 얻은 다음 환자의 해부학적 전립선 구조에 따라 특정 알갱이 배열을 계획하지요. 대개 이것은 당일 시술입니다. 환자가 와서 마취과 의사를 만납니다. 수면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하지요. 시술은 복잡한 정도에 따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후 환자는 퇴원에 귀가할 수 있지요. 근접 치료는 두 종류인데 간단히 설명하죠. 영구 임플란트는 저성량류 근접 치료 또는 LDR 근접 치료라고 합니다. 임시 임플란트도 있는데 더 큰 선량의 카테터이고 고성량류 근접 치료 또는 HDR 근접 치료라고 합니다. 다음은 각각의 예입니다. 왼쪽에 LDR 또는 저성량률이 있죠. 이건 말하자면 영구 임플란트입니다. 이 알갱이는 티타늄 코팅 방사성 알갱이인데 전립선의 크기에 따라 70에서 130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갱이는 쌀알보다 훨씬 작고 반감기가 약 60일인 방사선 물질이 있습니다. 알갱이를 전립선에 넣으면 방사선의 절반이 60일 안에 전달되고 6개월이 지나면 85%가 전달됩니다. 이 알갱이는 영구적으로 남아있는데 약 1년이 지나면 방사선 활동이 감지되지 않지요. 환자에게는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제공되지만 특히 요아나 아기와 장시간 접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접촉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간주합니다. 공공활동에 참여하고 배우자와 침대를 같이 쓰고 밀접한 접촉을 해도 아무 연료 없이 완전히 괜찮습니다. HR 근접 치료에서 HDR은 고선량률을 뜻하는데 알갱이를 삽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갱이 근접 치료와는 다릅니다. 대신 약 16개의 카테터를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전립선에 삽입합니다. 이 카테터 안에서 방사능 방출원이 전립선 안의 다양한 위치로 이동해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방사성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시술 후 완료까지 20-30분이 걸립니다. 마칠 때 카테터가 모두 제거되고 환자는 전립선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나지요. 일부 경우, 특히 외부 방사선까지 추가 치료 없이 근접 치료만 받는 환자의 경우 2회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유념할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러면 LDL과 HDR 근접 치료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와 비교할 때 근접 치료는 대개 더 순한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에 비해 비뇨기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이 몸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니까 전립선 안에서 더 고선량 방사선을 쓰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덕분에
암을 억제하는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소변이 자주 급하게 마렵고 때로는 소변 볼 때 쓰라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저성량류 근접 치료에서 그런 증상은 여러 달 지속될 수 있는데 알갱이가 반사선을 더 오랜 시간 서서히 방출하기 때문이지요. 시술 후 약 5에서 10%는 카테터를 요도에 다시 삽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는 일시적이며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환자의 약 15%는 1, 2년쯤 뒤에 기능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째에는 5%로 나아집니다. 장기적인 위험은 협착처럼 흉터 조직 탓에 요도가 좁아지는 부작용은 적습니다. 그리고 묽은 변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직장 출혈이나 직장 궤양 같이 직장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적지요. 발기 기능은 대개 근접 치료로 30에서 90% 사이에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치료 전 기능 상태와 환자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LDR에 비해 HDR 근접 치료는 선량이 훨씬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부작용의 양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부작용이 조금 더 일찍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량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되기 때문에 더 빨리 해소되지요. 끝으로 정의체부 방사선 치료 또는 SBRT는 현재 주 정력에서 더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신종 기술입니다. 하지만 외부 방사선 치료의 한 형태이지요. 유일한 차이점은 치료 횟수가 20에서 40회 사이가 될 수 있는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에 비해 이것은 더 짧은 치료 횟수로 하루당 더 고선량의 방사선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SBRT는 5회에 걸쳐 받는데 대개 격일로 받습니다. 이 치료는 현재 일부 BC 암센터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더 기하기 위해 치료 시작 전에 일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때도 있지요. 예를 들면 위치 표지자를 전립선에 삽입하는데 이것은 작은 알갱이 표지자로 매일 정확한 위치에 정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때로는 간격자를 삽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젤 같은 물질로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넣어서 고선량 방사선이 직장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외에 전립선암 치료의 또 다른 측면은 안드로겐 바탈요법, 즉 ADT라고 하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본질적으로 ADT는 약물을 수반하는데 처음에는 정제로 투여한 다음 근육이나 피부 아래에 주사를 놓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0으로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지요. 테스토스테론은 보통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박탈하면 전립선 암이 줄어들 수 있고 일부 암세포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치료는 방사선 치료와 병행해 완치 가능성을 높입니다. ADT를 할 때는 전립선암 위험도에 따라 대개 4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실시합니다.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런 부작용은 ADT가 끝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ADT 실시 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ADT와 부작용, 그리고 부작용 관리 방법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모듈도 있습니다. 전립선 암에서 우리의 치료 접근법은 주로 암의 위험도에 따라 맞춰집니다. 다양한 요인이 이 위험 평가에 사용되는데 환자의 특성, 종양의 속성, PSA 수치, 전립선 검사 소견, 변리 보고서의 글을 쓴 점수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전립선 암은 이런 요인을 기준으로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대개 치료를 병행해 완치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저위험 전립선 암에서는 우리는 방사선 치료 측면에서 외부 방사선 치료, 근접 치료 등 당일 치료법으로 전립선 암을 완치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위험과 고위험으로 가면서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치료법을 추가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외부 방사선 치료를 단기간 호르몬 요법과 함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위험에서도 외부 방사선 치료를 근접 치료,
호르몬 요법과 함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립선암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무슨 치료법과 무슨 병행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는 의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PCSC 프로그램이 또 무엇을 제공하는지 알아볼까요? 전립선암 지원 진료 프로그램에는 8개의 모듈이 있고 전립선암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환자가 개인의 필요와 바람에 따라 프로그램 모듈을 알아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모든 모듈이 환자의 관심을 끌거나 항상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참여하고자 하는 모듈을 골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모듈에는 그룹 교육 시간과 개인의 요구에 더 맞춘 권장과 조언 클리닉이 모두 다 있습니다. 클리닉 예약 전에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교육 시간은 당면 주제에 대해 탄탄한 지식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1대1 예약 시간에 기본 정보를 다시 알아보는 대신 개인의 특정 병력에 더 집중해 상담하고 개인 맞춤형 조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이런 시간이나 클리닉에 동참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게다가 모든 모듈은 대면과 가상 두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상황에 맞게 참석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제공되고 있지만 1대1 클리닉은 대면으로 참석하거나 의료인과 온라인으로 예약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프로그램은 8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모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듈인 전립선암 치료가 성기능과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관리하기에 두 가지 큰 구성 요소는 교육시간과 클리닉입니다. 교육시간은 성건강 간호사가 진행하는데 치료 후 생리적인 변화와 잠재적인 성적 부작용을 다룹니다. 또한 시알리스나 비아그라 같은 기존 치료법 외에 발기장애에 대한 다양한 치료 옵션도 알아봅니다. 교육시간 다음에는 치료 후 6주가 되면 성건강간호사와 성의학의사 라이언 플라니건 박사와 7번의 개인 맞춤형 1대1 예약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들은 환자의 병력을 검토하고 환자와 협력해 환자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요법이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약은 가상이나 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 모듈의 파트너가 함께 참석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토론토의 트루노트 그룹과 협력해 온라인 쉐어 클리닉을 제공합니다. 이 개인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면 편리할 시간에 교육 자료를 접하고 성건강 코치와 교류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배우고 자기 속도에 맞춰 하는 것을 선호하는 환자를 위한 플랫폼이지요. 세 번째 모듈인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운동은 우리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데요. 전반적인 심신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권장됩니다. 공인 운동 생리학자가 인도하는 이 모듈에는 5번의 개인 맞춤형 1대 예약이 포함돼 신체 건강 수준과 운동 요구 사항을 평가합니다. 이 모듈은 교육 시간으로 시작되는데 운동 생리학자가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장되는 운동의 구체적인 유형과 빈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후 운동 생리학자와 함께하는 1대1 시간에 운동 생리학자는 개인 병력을 검토하고 환자의 필요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설계하는데 인체 측정치와 예약 시간에 상담한 내용 등의 요인을 고려합니다. 클리닉의 흐름과 후속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최대 1년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듈인 안드로겐 바탈요법 ADT의 치료 관련 부작용 인식 및 관리는 현재 ADT를 받고 있거나 시작을 고려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 간호사가 진행하는 이 교육 시간에 약물 자체의 작용 기제, 적응증, 일반적인 부작용, 관리 전략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ADT에는 방금 들으신 수술과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과는 매우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작용이 다 나타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용 중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좋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에 파트너가 함께 참석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ADT를 받는 동안 특정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는 전문 간호사와 개인 맞춤형 1대1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작용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략을 상의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처방 정도 제공합니다. 5번째 모듈은 배뇨 및 배변 문제에 대한 골반 바닥 물리치료입니다. 골반 바닥 물리치료 클리닉은 교육시간과 클리닉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에는 물리치료사가 전형적인 배뇨 및 배변 조절 메커니즘, 전립선암 치료가 이 기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케겔 운동이라고도 알려진 골반 바닥 운동과 이 운동을 수행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실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치료 후 12주가 지나도록 요실금을 경험하시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기꺼이 물리치료사 1대1 상담 예약을 해드려서 문제를 다루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치료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런 예약을 하실 것을 권하는데요. 이 기간에 상당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회복에 가장 유익한 시기에 예약을 하시게 됩니다. 1대2 예약에서 물리치료사는 바이오 피드백, 즉 생대먹임을 사용해 케겔 운동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치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행동 및 인지 기법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각 개인의 특정 감신사에 맞춰 개별화됩니다. 클리닉 예약은 가상이나 대면으로 참석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요실금이 수술의 흔한 부작용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서는 변실금도 겪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이 문제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6번째 모듈인 상담 서비스에서는 전립선암 진단에 자주 수반되는 정서적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당연히 암 진단을 받으면 다양한 감정, 즉 두려움, 자제력, 산실, 분노, 슬픔에 빠질 수 있지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임상상담사는 진단과 치료 부작용에서 오는 정서적 피해를 다루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상상담사는 안전한 상담 공간을 제공하고 자기 전체성과 일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클리닉 예약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와 파트너가 상담사와 비공개로 비밀이 유지되는 무료 클리닉 상담을 하게 해드립니다. 환자는 혼자 참석하시거나 파트너와 함께와 도움을 받는 옵션이 있습니다. 7번째 모듈은 정의성 질병 관리입니다. 종양내과 전문의나 전문 간호사가 진행하지요. 이 시간은 특히 정의성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말은 암이 더는 전립선 안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졌다는 뜻이죠. 이 시간에는 전이성 질병 환자가 받게 될 치료와 약물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고 전이성 질병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알아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모듈은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영양 섭취 조언인데요.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권해서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는 필수적인 내용이지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음식 선택과 보조제에 관해 문의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공인 영양사가 이런 궁금증을 다뤄드리는 아주 좋은 정보의 자원입니다. 영양사는 매달 교육을 통해 건강식품, 음식 제한, 보조제, 진단 과정 전체에 걸쳐 건강을 지탱하는 경량층의 중요성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환자가 개인 맞춤형 안내를 받으려면 영양사와 1대1 상담을 예약해 구체적인 의문점이나 음식 관련 문제를 상의하시면 됩니다. 영양사가 개인의 기호에 맞춰 음식에 관해 조언해 드리고 환자에게 있을 수 있는 다른 건강 상태도 고려합니다. 추가적인 전립선암 치료법으로 이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냉동 수술이나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프,
양성자 조사 반사선 치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런 치료에는 BC주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다른 주로 가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로 가서 비용을 내고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이런 치료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보다 더 우수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장기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단기적으로는 유망한 연구가 있을 수 있어도 이런 치료법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지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런 치료법이 더 알아보고 싶으신 치료법이라면 담당 의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치료 후 그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물론 치료 후에 담당 외과의나 방사선 종양 전문의를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방문에서 담당 의사는 추적 검사와 PSA 혈액 검사를 받게 해드릴 겁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PSA는 전립선 안에서만 생성되기 때문에 전립선이 제거되면 PSA가 이론적으로 6에서 8주 후에는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사선 치료를 받으셨다면 전립선이 여전히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 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방사선 종양 전문의는 기준이 되는 임계치를 알고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PSA가 그 한계치 안에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끝으로 치료 후 힘든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는 담당 의사가 추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 후 암이 재발하는 경우 대체 치료 옵션이 있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옵션으로는 구제,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 구제 전립선 절제술, 안드로겐 바탈요법, 그리고 가끔 재발에 대한 임상 시험 참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라는 용어는 단순히 초기 치료 후에 이 같은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시험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환자들은 밴쿠버 전립선 센터와 BC 암 센터를 통해 전립선 암의 모든 병기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관심이 있는 분은 참여에 동의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가족, 친구와 임상시험 참여의 장단점을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제안을 받더라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진료의 질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러니 자신에게 적합한 결정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들으신 내용을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가정의든 비뇨기과 전문의든 방사선 종양 전문의든 관계없습니다. 추가 정보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는 밴쿠버 전립선 센터인데요. 웹사이트와 환자 문의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는 BC 암 센터 웹사이트인데요. 환자를 위한 아주 좋은 정보가 많이 있지요. 연락하고자 하시면 환자 문의 전화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전립선 암 환자나 단체를 찾거나 만나고 싶으시면 캐나다 전립선암 재단의 전국의 지원 그룹 정보가 다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시면 가까이에 있는 지원 그룹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 그룹은 대면과 온라인 두 방법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이러한 모두는 어느 교육 시간이나 클리닉이든 예약하고자 하시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